1997년 11월 충남 아산. 평범한 청년의 발걸음이 사라진 날, 지역 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IMF 위기 직전, 경제와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한 청년의 실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묘한 불안을 남겼습니다. 친구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이 함께 떠난 여행, 그러나 그 여행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풀리지 않는 의문과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은 가족의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미스터리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요 미스테리입니다. 1997년 11월 11일 밤 10시 사건 발생 하루 전, 민호는 집에서 친구 준성과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통화 기록은 확정적 사실이지만 대화의 내용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근처에 있던 지인은 민호가 여행 얘기를 하며 들뜬 목소리를 냈다고 증언했지만 정확히 어떤 계획이 오갔는지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 민호는 가방을 정리하며 부모에게 간단히 잠시 친구와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대학 졸업반 아들이 친구와 떠나는 여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일상적 행동이 이후 사건의 시작임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11월 12일 오전 6시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아산 시내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민호와 준성은 택시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확정적으로 남아있으며 손에 든 작은 배낭과 여행용 가방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오전 9시 두 청년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춘천행 직행 버스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민호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고 준성은 옆에서 지도를 펼쳐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그들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못했지만 버스 내부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짧은 웃음소리가 기록되지 않은 증언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춘천터미널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버스 승차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목격자가 두 사람이 함께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이를 확정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민호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도착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 30초 남짓한 통화였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감을 느꼈지만 이것이 마지막 확정적 흔적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이후 민호와 준성의 행적은 추정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주변의 산과 하천, 인근 숙박업소를 확인했으나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마지막 전화를 걸고 사라진 후 가족은 점차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일 밤 예정대로 연락이 없자 어머니는 집안을 서성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혼잣말을 반복하며 전화를 여러 번 걸어보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점점 깊어졌고 이윽고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8시 45분 아산 경찰서에 아들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과 춘천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며 CCTV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습니다. 수색대는 아산의 산악지대와 하천, 그리고 인근 도로를 수차례 반복하며 발자취를 찾았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수색대는 연인원 12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헬기와 탐지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로 들어선 이후 민호와 준성의 흔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소지품, 지갑, 휴대전화 등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주변 숙박업소, 버스 정류장, 관광 안내소 등도 철저히 조사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나중에 증언하기를 산과 계곡을 수색하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미로 속을 걷는 기분이 들었다. 민호는 이미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린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신문은 사건을 아산 청년 의문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기사에는 민호의 나이, 출발한 장소, 친구와 동행했다는 사실 정도만 명시되었고 사건에 대한 추측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은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방송 뉴스에서는 사건을 2-3분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기자는 친구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청년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전하며 경찰의 수색 상황을 짧게 덧붙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심은 크지 않았고 경제적 불안과 사회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사건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접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강원도까지 간다며? 혹시 사고가 난 게 아닐까? 다양한 추측이 떠돌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의 심리는 날이 갈수록 절망과 혼란 속에서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방문하며 지나다니는 청년들의 얼굴 속에서 민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과 수색대, 각종 실종자 지원 기관에 계속 연락하며 단서를 요청했습니다. 가족은 사건 초기부터 민호가 단순히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민호는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무 연락 없이 하루 이상 사라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거나 강제로 어디로 끌려간 것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레 생겨났습니다. 친척과 이웃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일부는 수색에 직접 참여했고 일부는 경찰에 추가 목격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건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고 가족의 기다림은 끝이 없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산 지역 사회는 한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청년 실종 사건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혹시 사고인가 범죄 연루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민호와 준성이 평소 친했던 친구 관계를 알았기에 사건이 단순 여행 실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지역 경찰서장은 나중에 회고하기를 당시 사건은 주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했다. 하지만 강원도에 들어간 이후 흔적이 사라진 순간부터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끝없는 미스터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약 3주 후 경찰은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행을 함께 떠났던 준성이 홀로 아산 시내에서 목격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준성은 당시 춘천에서 민호와 잠시 떨어졌지만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탔던 버스는 직행 노선으로 중간 하차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준성은 중간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민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를 건 오후 1시 무렵 준성은 이미 혼자였다고 말했으나 통화 음성에는 주변 소음이 여러 명이 함께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셋째, 준성이 아산으로 돌아온 시점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는 11월 말경 목격되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증언과 CCTV 기록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준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은 추정일 뿐 확정할 수 없었고 결국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풀리지 않는 의문이 더해진 미스터리로 변모했습니다. 경찰 내부 기록에는 현장 증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모든 진술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28년이 지난 지금 민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 기록은 보존되어 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산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아직도 사건을 회상하며 수군거립니다. 그때 젊은이가 사라졌지 아직도 어디 있을지 몰라라는 말이 잔잔히 이어집니다. 민호의 가족은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집 앞 우체통에 작은 쪽지를 넣습니다. 민호야, 돌아오거라. 언제든 내가 올 수 있도록 기다린다. 아버지는 사건 초기부터 변함없이 실종자 지원 기관에 연락하며 기록과 단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기다림은 시간의 흐름에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이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믿었던 친구와의 여행에서 사라진 청년.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불편한 진실 혹은 단순한 우연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과 그 가족의 기다림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기록 속 이름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민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사라진 한 청년과 그 가족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미스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한 젊은 화학 천재가 국제 범죄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초아. 어린 시절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지능과 잠재력을 가진 그는 결국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마약왕으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화학 천재가 마약왕으로 변모하는 미스터리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요 미스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와 욕망, 지식과 권력,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만들어낸 한 인간의 비극과 그 뒤를 따르는 경찰의 집념,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을 보여주는 현대판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천재가 어떻게 범죄 조직의 두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검거하기 위해 펼쳐진 국제적 작전의 전말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볼 것입니다. 유초아는 1960년대 중국 내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욕망은 강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숫자와 화학에 남다른 감각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고 화학 실험에서는 늘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호기심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지식을 어떻게 현실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어린 나이부터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유초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성향이었다고 봅니다. 지능이 높지만 그 윤리를 제한하는 사회적 장치가 부족했기에 결국 그 호기심과 집착이 잘못된 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유초아는 화학 전공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분자 구조, 화합물 합성, 반응 속도, 그는 그 모든 걸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행동이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통제되지 않은 자기 확신과 욕망으로 변질될 조짐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그는 연구소와 회사에 입사했지만 사회적 제약과 낮은 보상, 경쟁적인 환경은 그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그 순간 유초아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빠르게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제조, 즉 범죄 세계로 들어가는 선택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조직에 협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학적 능력은 순도와 효과에서 기존 마약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단순히 범죄 조직의 기술자에서 그치지 않고 유초아는 점차 조직 운영 전략과 생산, 유통까지 계산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분석할 때 유초아의 차별점은 단순한 천재성만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력과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을 통제하며 거래 경로를 설계하는 데 과학적 접근을 적용했습니다. 즉 그는 화학 실험을 하듯 범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유초아는 중국 내 여러 도시와 해외 시장으로 조직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조직은 고순도 마약 생산, 은밀한 운송 경로, 정교한 금융 관리를 통해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때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데 당시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범죄 단속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유초아가 거물급 마약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라고 봅니다. 중국 정부와 경찰은 그의 세력 확장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첩보원, 잠입수사관, 정보망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은신처를 찾아내는 잠복 작전, 조직원 내부의 고발자 활용, CCTV 및 차량 추적, 금융거래 기록 분석. 저는 이 부분을 특히 흥미롭게 봅니다. 범죄자는 철저하지만 법 집행기관 또한 치밀한 계산과 협력이 없으면 잡기 힘든 존재라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추적 끝에 유초아는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조직은 해체되었고 그의 범죄 기록은 국제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과학 지식이 범죄에 악용되는 모습, 조직적 범죄의 구조, 그리고 사회적 피해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초와 사건의 교훈 중 하나는 과학적 능력과 지식은 윤리적 지침 없이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과 선택이 결합될 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초와 사건은 중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약 밀매의 심각성과 지능형 범죄가 국가적 차원에서 얼마나 대응이 어려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정부는 법과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식과 윤리의 균형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과학적 재능은 선을 지킬 때만 가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 파괴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초와 사건은 단순한 범죄 스토리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 욕망, 지식과 권력,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제적 대응까지 얽혀있는 복합적 현대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과 지식은 윤리적 선택과 결합될 때만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식과 능력이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와 사건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수요 미스테리였습니다.